어서 죽으라! 1701년 10월 10일 밤 창경궁 취선당에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내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한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사약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가 말이죠.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궁궐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죽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장희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던 여인이 왜 사약을 받고 죽어야 했을까요? 이녀망우를 저주했다. 이것이 그녀의 죄목이었습니다. 취선당 뒤편에 무당을 불러 신당을 차리고 왕비의 초상화에 바늘을 꽂았다는 것이죠. 정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음모였을까요? 42세. 너무 짧은 생이었습니다. 궁녀 출신으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비참하게 몰락한 한 여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희빈은 어떻게 왕비까지 올랐던 걸까요? 사람들은 장희빈을 가난한 천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신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장희빈은 가난한 집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장영은 역관 출신이었거든요. 당시 역관은 중국과의 무역을 독점하며 엄청난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직업이었죠. 특히 오촌 숙부 장현은 조선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어에 능통하고 인맥도 넓었죠. 장현 집안은 금은보화가 산더미라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이 왜 궁녀가 되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부였던 조사석. 그가 장옥정을 궁녀로 밀어넣은 것이죠. 조사석은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과 인맥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궁에 넣으면 나중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10살 옥정이 궁궐 문을 들어선 날, 그녀는 울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궁녀로 들어간 아이는 평생 궁에 갇혀 살아야 했거든요. 결혼도, 가족도, 자유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옥정은 대왕 대비 장렬왕후를 모시는 궁녀가 되었습니다. 바느질을 배우고 예법을 익히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된 옥정. 궁에서 자란 소녀는 이제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여성의 외모를 거의 기록하지 않는데 장희빈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잠옷 아름다웠다. 단 5글자. 하지만 그 의미는 컸습니다. 실록에 미모가 기록된 여성은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1680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종의 어머니 명성황후 김씨가 갑자기 옥정을 궁 밖으로 내쫓은 것입니다. 궁녀를 쫓아낸다는 것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젊은 왕 숙종이 20세 궁녀 옥정에게 눈독을 들이자 명성황후가 견제한 것이라고요. 3년간 궁 밖에서 지낸 옥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1683년 명성황후가 갑자기 승하한 것이죠. 그리고 옥정은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1686년 어느 날 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7세의 왕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왕비 인현왕후는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그날 밤 숙종은 한 궁녀를 불렀습니다. 장옥정이었습니다. 27세의 옥정은 궁에서 자란 덕분에 왕실 예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름다웠죠. 숙종은 그녀에게 푹 빠졌습니다. 저 여자를 내 곁에 두고 싶다. 같은 해 12월, 옥정은 종사품 수건의 첩지를 받았습니다. 정식 후궁이 된 것이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 씨는 남인 계열 장현의 친척입니다. 서인 관료 이직명이 외쳤습니다. 당시 집권 세력은 서인이었거든요. 왕비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도 서인의 핵심 인물이었죠. 그런데 남인 계열인 옥정이 후궁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남인이 왕실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마마, 왕자이십니다. 옥정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숙종의 첫 아들이었죠.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는 아들 없이 죽었고,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도 7년간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14년 만에 얻은 아들, 숙종은 기뻐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즉시 옥정을 정일품, 소위로 승격시켰습니다. 후궁 중 최고 품계였죠. 그런데 3개월 후, 숙종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갓난아기를 원자로 책봉한다. 원자는 왕의 공식 후계자입니다. 오직 왕비가 낳은 적장자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후궁의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서인 대신들이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고작 21세였거든요. 충분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중전마마께서 아직 젊으시옵니다. 후궁의 자식을 어찌 원자로. 하지만 숙종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1689년 2월,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자 책봉은 시기상조입니다. 83세 노학자의 마지막 간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라. 숙종이 폭발했습니다. 송시열을 문 밖으로 쫓아냈죠. 삼정승이 모두 파직당했습니다. 남인들이 대거 조정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기사왕국입니다. 하루아침에 집권 세력이 바뀐 것이죠. 서인은 몰락하고 남인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장옥정. 궁녀 출신 후궁이 조선의 정치 판도를 뒤흔든 것입니다. 과연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단순히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더 큰 야망이 있었을까요? 그 답은 곧 나타났습니다. 1689년 5월 2일, 중전을 패하노라. 숙종의 목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전하,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입 닥쳐라. 이미 결정된 일이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이 왕비를 패출한 것이었죠. 인현왕후는 흰 가마를 타고 궁을 나갔습니다. 요금문 밖에는 통곡하는 관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중전마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하지만 인현왕후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친정인 안국동 감고당으로 향했죠. 그날 밤, 궁궐 안팎이 술렁였습니다. 왕비를 되돌려야 합니다. 서인 노론 86명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표는 오두인이었죠. 후궁의 자식을 원자로 삼은 것도 모자라 중전까지 패하시니 이는 천지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숙종의 답은 차갑했습니다. 오두인을 당장 잡아들여라.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가 국문을 당했습니다. 위리 안치되거나 귀양을 갔죠. 오두인과 박태보는 국문 중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4일 후인 5월 6일, 장씨를 후임 왕비로 정하노라. 장씨가 왕비로 지정되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정식으로 왕비 정호를 받았죠. 취선당에서 장씨는 옥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조선의 왕비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야망으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책빌에는 대왕 대비 장렬왕후의 국상 기간이라 이듬해로 미뤄졌습니다. 1690년 숙종 16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왕비 장씨, 중전의 자리에 오르시옵소서. 책비례가 거행되었습니다. 궁녀 출신이 조선의 왕비가 된 것이죠. 이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장씨의 친정도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아버님께 옥산부원군 칭호를 내리노라. 증조, 조부, 부친 모두 의정에 추증하라. 오빠 장희재는 파격적으로 총용사에 발탁되었습니다. 역관 집안이 단번에 최고 권력층이 된 것이죠. 같은 해 10월 22일, 세자 책봉을 거행하라. 3세 원자가 정식으로 세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한편 안국동 감고당에서는 마님,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괜찮다. 패비민 씨는 초라한 초가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아 비가 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1691년, 수건 최 씨를 후궁으로 들이노라 숙종이 새로운 후궁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수건 최 씨였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최 씨, 패비 민 씨를 모시던 궁녀 아니었소? 맞소. 인현왕후 사람이지. 왕비 장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도 궁녀 출신이었지만 인현왕후의 사람이 다시 숙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693년, 왕비 장 씨의 위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숙종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다정하지 않았죠. 궁중에서는 숙빈 최 씨에 대한 총애가 깊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치적 상황도 남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도마 위에 올랐거든요. 숙종은 점점 남인 정권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장 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한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의 사랑은 멀어져만 갔습니다. 게다가 취선당에는 인현왕후를 향한 적의가 쌓여갔습니다. 장 씨는 복이 된 패비가 자신을 다시 몰아낼 것을 두려워했죠. 이러한 두려움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요? 1694년 3월, 운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인 세력이 비밀리에 인현왕후 복위 운동을 추진하다가 남인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남인들은 이를 숙종에게 고발했습니다. 서인을 완전히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죠. 서인 세력에 대한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발 6일 만에 숙종이 돌연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오히려 서인을 국문하던 남인 세력을 일거에 축출했죠. 이것이 갑술왕국입니다. 파직당한 인물이 54명, 사형이 14명, 유배가 67명에 달했습니다. 5년 전 기사왕국의 정반대 상황이었죠. 숙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남인 정권의 무능에 대한 실망, 장 씨에 대한 식어버린 사랑,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위한 계산까지. 4월 12일, 인현왕후는 숙종이 보낸 가마를 타고 6년 만에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숙종은 친히 마중을 나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2달 후인 6월, 인현왕후는 다시 중전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2번 왕비가 된 여인이었죠. 그렇다면 왕비 장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운법에 따라 그녀는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돌아간 것이죠. 장 씨에게 이는 견딜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5년간 누렸던 왕비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것이었거든요. 친정 식구들도 큰 화를 입었습니다. 오빠 장희재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친인척들도 처벌을 받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죠. 한때 하늘을 찌르던 장씨 가문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취선당으로 쫓겨간 장씨는 울분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숙종과 인현왕후에게 문안조차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현왕후를 중궁이라 부르지 않고 민씨라고 불렀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왕비의 자리를 되찾겠다는 집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념이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것일까요? 1699년 취선당에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땡땡땡, 징소리였습니다. 취선당 뒤편 별채에서 들려왔죠. 궁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요? 무당들이 드나든다던데. 별채 안, 촛불이 켜진 방에는 신당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녀가 굿을 하고 있었죠. 저 여자를 없애주십시오. 저 여자만 없어지면. 장씨가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무녀가 인현왕후의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저주를 하면 효험이 있다 하옵니다. 장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소. 어서 하시오. 바늘이 초상화에 꽂혔습니다. 하나, 둘, 셋. 죽어라. 민씨,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 1701년 8월 14일, 중전마마께서 위독하시다 대조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현왕후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중전, 중전. 하지만 인현왕후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취선당의 궁인들이 제게 해를 끼쳤사옵니다. 그리고 숨을 거뒀습니다. 겨우 34세였습니다. 숙종이 울부짖었습니다. 중전, 중전이. 그날 밤 취선당에서는 드디어 민씨가 죽었다. 장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이제 다시 내가 왕비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함정인 줄을. 한 달 후인 9월 23일, 제주도의 장희재를 처형하라. 숙종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씨가 취선당의 신당을 차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누가 고변했을까요? 바로 숙빈 최씨였습니다. 전하, 취선당에 이상한 신당이 있사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물건들이 가득하옵니다. 숙종이 국문을 명령했습니다. 취선당의 궁인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궁녀들이 끌려왔습니다. 마마는 아무것도 모르시옵니다. 신당은 왜 차린 것이냐? 그것은 세자 저하의 안녕을 비는 것이옵니다. 거짓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할까? 채찍이 내려쳤습니다.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말하라. 왜 신당을 치우지 않았느냐? 신당을 치우면 영이 노하여 세자 저하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사옵니다. 내 놈들이 인현왕후를 저주한 것이 아니냐? 아니옵니다. 더 가혹한 고문. 결국 한 궁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사옵니다. 역시 그랬구나. 10월 7일, 숙종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후궁이 왕비로 승격되는 일을 영원히 금한다. 이는 장씨가 다시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8일 저녁, 장씨에게 자진을 명하노라. 숙종의 명령이 취선당에 도착했습니다. 장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정말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소론의 영의정 최석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전하, 아무리 그래도 세자의 생모이옵니다. 안 된다. 판중추부사 서문중이 물었습니다. 자진의 방법은 어찌하오리까? 숙종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사약 밖에는 방도가 없다. 보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취선당에서 장씨는 매일 울었습니다. 전하, 세자, 누군가 저를 구해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10월 10일 아침, 장씨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분명 나를 구해줄 것이다. 하지만 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701년 10월 10일 밤, 문이 열렸습니다. 내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 들려 있었죠. 사약이었습니다. 어서 죽으라. 내시의 차가운 목소리. 장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약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전하 정말 저를 버리시는 것이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 불과 7년 전만 해도 궁궐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자, 우리 아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2년의 생, 10살의 궁녀로 들어왔습니다. 27살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30살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35살에 다시 후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42살. 죽음. 사약잔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쓴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씨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전하, 세자, 저를 용서하소서. 1701년 10월 10일 밤 10시경, 희빈 장씨, 장옥정이 숨을 거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여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흰색 휘장으로 덮인 시신이 취선당을 떠났습니다. 창경궁 선인문의 현문을 통과했죠. 대신들이 논의했습니다. 시신을 어느 문으로 내보낼 것인가? 어로를 통과시킬 수는 없사옵니다. 현문으로 하십시오. 현문. 정문이 아닌 연문이었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그녀는 궁궐을 떠날 때도 정문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시신은 정릉동 본궁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10월 11일, 세자 부부는 상복을 입으라. 처음에는 심화복 3개월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이 바꿨습니다. 3년복을 입게 하라. 그녀는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세자의 생모였습니다. 상례는 예장으로 거행되었습니다. 무덤도 특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왕실 종친이 직접 자리를 골랐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죄인으로 죽었지만 왕세자의 어머니라는 지위는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궁녀에서 왕비로, 왕비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죄인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사약. 42년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누가 이런 삶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세자유는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순탄하지 못했죠.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당쟁 속에서 경종은 항상 위협받았습니다. 1722년 경종 2년, 장희빈에게 새로운 작호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대빈이라는 작이었죠. 정식 명칭은 옥산부대빈 장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724년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후사 없이 승하하면서 왕통은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에게 넘어갔습니다. 바로 영조였죠.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장희빈을 다시 희빈이라는 강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725년부터였죠. 이후 그녀는 장희빈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고의 옥으로 대부분이 유배되거나 처형당해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오죽하면 장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 지낼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죠. 5촌 학렬 내에는 거의 죽었거나 유배를 갔고 7촌 학렬은 모두 나이가 어려서 제사를 맡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위 김지중이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임시로 맡았습니다. 경종대에 비로소 사죄인이라 하여 유배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사면되었지만 집안은 이미 몰락한 후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희빈의 무덤인 대빈묘는 현대에 이르러 참배하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소문이 퍼져 젊은 여성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장희빈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당쟁의 희생양이었을까요? 노론 측 기록에서는 장희빈을 질투의 화신, 투기의 화신, 악의 화신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전이나 수물록 같은 노론계 서적에서는 그녀를 극악무도한 여인으로 그렸죠. 반면 일부 학자들은 그녀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봅니다. 남인과 서인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진 여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권력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왕비가 되고자 했고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 세력을 이용하기도 했죠. 또한 인현왕후에 대한 적개심도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선당의 신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여러 기록으로 확인되거든요. 무엇보다 그녀의 비극은 숙종이라는 변덕스러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당파를 자주 교체하는 환국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인들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권력의 무상함입니다. 장희빈은 궁녀에서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한때 하늘을 찌르던 권세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겸손과 절제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둘째, 정치의 잔혹함을 깨닫게 합니다. 당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장희빈뿐만 아니라 송시열, 오두인, 박태보 등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죠. 이념과 파벌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시되었던 비극적 시대였습니다. 셋째, 여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여성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국 남성 권력자의 선택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결국 숙종의 정치적 결정에 휘둘렸죠. 여성이 독립적 주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의 한계입니다. 넷째, 복수와 증오의 비극을 가르쳐줍니다. 장희빈의 인현왕후에 대한 증오가 실제였든 조작이었든
결국 그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만을 꿈꾸다가 자신마저 파괴되는 비극이죠. 다섯째, 역사, 기록의 편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승자가 역사를 쓴다는 말처럼 장희빈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노론 측에서 남긴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는 장희빈의 모습이 진실일까요? 역사를 읽을 때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날에도 권력 투쟁과 파벌 싸움은 존재합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에서, 조직 내에서 여전히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장희빈의 이야기는 권력을 추구할 때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상기시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 권력은 책임과 함께 온다는 것을 보여주죠. 또한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권리를 누리지만 여전히 유리천장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장희빈의 비극이 오늘날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장희빈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권력을 포기하고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우리는 과연 권력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장희빈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 욕망, 복수,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대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659년 한 역관 집안의 딸로 태어나 1701년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기까지 42년, 궁녀로 입궁해서 왕비가 되었다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고 마침내 죄인으로 죽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을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받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녀를 악녀로만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습니다.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결국 권력 투쟁의 희생자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복수의 허망함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입니다. 장희빈이 꿈꾸었을 평화로운 삶이 언젠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희빈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